조용한 아파트 단지를 뒤흔든 굉음이 들렸다고 합니다. 안진용 기자님. 네, 지난달 19일 새벽 3시경 부산 수영구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이 늦은 심야 새벽에 갑작스럽게 드론이 추락하면서 굉음을 냈다고 합니다. 어허. 이 드론은 밤 12시부터 계속 이 인근을 날아다녔다고 하는데요. 새벽 네. 3시쯤에 이 프로펠러가 멈추면서 추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니 드론이 새벽에 떨어졌다? 그럼 저게 그냥 드론이 자기 혼자 무슨 나는 신공을 펼친 건 아니고 조종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김복준 의원님? 아, 드론이 떴다는 얘기는 반드시 조종하는 사람이 있지요. 네. 예, 그냥 뜰 수는 없는 거니까요. 아하. 아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아파트 단지 인근을 공공시죠. 자정부터 03시까지 사이에 비행을 하다가 어느 순간 기체 이상으로 아마 아파트 쪽에 떨어진 것 같습니다. 아하. 떨어지니까 떨어지면서 굉음이 울렸겠죠. 그랬겠죠. 경찰에 당연히 아파트 주민들이 신고를 했고요. 네. 경찰이 출동을 해서 보니까 네. 그 드론은 100만 원대를 넘는 고가의 그 아이고. 드론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경찰이 눈여겨본 거는 그 드론에 부착되어 있는 고성능 카메라였어요. 어허. 그래서 이제 경찰이 찾고 있는 중에 이게 뭐지 하는 순간 현관문을 열고 한 40대 남성이 들어오다가 아하. 경찰하고 딱 마주치는 순간 도주하기 시작을 했어요. 아하, 네. 그러면 이건 뭔가 구린 구석이 있는 사람인 네. 거죠. 예. 최진봉 교수님, 예. 드론도 드론입니다. 새벽에 날았던 아파트 단지를 날았던 드론도 이상합니다. 수상합니다만 거기에 부착됐던 카메라 뭔가 지금 냄새가 납니다. 그렇습니다. 범죄의 냄새가 나죠. 사실은 그 드론이 아파트를 돌아다니면서 아파트 밖에서 창문을 통해서 아파트 안에 있는 사람들을 찍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이 이 드론에 부착된 카메라를 분리해서 내용을 봤더니 그 내용 안에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실제 그 아파트 단지에 사는 10쌍의 남녀의 신체를 찍은 그런 사진들이 거기에 나왔고요. 동영상도 나왔고 또 하나 심지어는 거기에 이제 성관계한 장면도 함께 포함돼 있었어요. 이건 불법이잖아요. 그러니까 불법 음란물 촬영의 증거를 발견하게 되면서 경찰이 이 사람을 지금 수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최진봉 교수님 얘기 듣고 시청자분들 온몸에 소름이 쫙 돋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건 명백한 범죄 증거잖아요, 백성문 변호사님. 네, 그렇죠.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드론 안에 카메라 안에 그런 영상들이 있었던 거고 성관계 동영상이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당연히 이제 범죄에 해당하는데 지금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 잡아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아까 분명히 주인으로 추정된 사람이 오다가 경찰에서 도망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경찰이 CCTV 분석을 하기 시작합니다. CCTV 분석을 하고 찾아보니까 네. 30대, 40대 남성들이었는데 네. 이 두 남성 평범한 회사원이었다고 하고요. 하하. 이 사람들이 어디서 그럼 과연 드론을 조종을 했을까? 보니까 저 아파트 인근 다른 아파트 옥상에서 조종을 한 건데 사실 요즘에 고층 아파트 사는 분들이 커튼을 잘 안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일까요? 안 보이잖아요. 그러겠네요, 이제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노려서 고층 아우, 아파트에 세상에. 유리창으로 접근해서 저런 정말 해서는 안 될 짓을 한 겁니다. 불법 촬영을 한 사람 잡고 보니 평범한 회사원 더 소름 끼칩니다, 김복준 의원님. 아니 근데 일반적으로 범죄자 중에서 이른바 얘기하는 불법 동영상을 촬영하는 사람들이 절대 다수의 퍼센테이지를 차지하는 게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요? 예, 흔히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사람들? 흔히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 같은 사람들이 저런 짓을 많이 하는데 이들도 역시 빗나가지 않고 30대, 40대 회사원이었던 거 맞고요. 네. 아마 이제 경찰이 이들 그 인근에 있는 CCTV를 역추적하면서 검거한 것 같습니다. 네. 검거해가지고 당연히 물어봤겠죠. 왜 이런 짓을 했냐 그랬더니 드론을 분실했다고 이 얘기를 했어요. 하하, 네. 그렇지만 본인들이 촬영한 그 이 고성능 카메라에 저장돼 있는 그런 그 음란 동영상이 있었다는 거, 그건 음란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그 불법 동영상이 있었다는 것 자체, 이거는 뭐 명백하기 때문에 처벌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겠네요. 음란보다는 남의 사생활을 그렇죠. 어엿한 사생활을 엿본 그런 영상물이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불법으로 촬영했고요. 그런데 이 범인들은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요, 드론을 분실했다고 했지만요, 경찰이 가만히 있을 리는 없습니다. 경찰 얘기까지 마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론을 분실했다고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했거든요. 다각도로 현장 인근 CCTV를 또 뭐 분석해가 피해자 특정을 했었고, 지금 입장에는 뭐 별 어려움이 없지 않겠나. 지금은 발뺌하고 있습니다만 최단비 변호사님, 포렌식을 하게 되면
저 해당 아파트에서 찍은 영상 말고도 다른 데서 찍었을 영상도 나올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경찰은 지금 현재 이 압수수색, 이 범인들의 컴퓨터를 압수수색을 해서 포렌식을 할 예정이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컴퓨터를 포렌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전에 다른 또 촬영물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를 확인하겠다는 취지인 것이고요. 지금 현재 이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 촬영, 이 촬영 혐의로 40대 남성을 구속을 하고요. 함께 촬영한 30대 남성 같은 경우에는 불구속 입건한 상태인데 추가 범행 등이 있는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네. 합니다. 이 32년간의 수사 경험이 있으신 김복준 의원님 보실 때는 물론 추정컨대 네, 이들이 이 범죄가 당일날 처음이 아니었을 가능성에 무게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조금 전에 최단비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컴퓨터 디지털 포렌식 해가지고 혹시 삭제 동영상이 있다면 발견해야 되고요. 저는 휴대폰도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초창기에는 드론에다가 휴대폰을 장착해서 촬영했을 가능성도 많아요. 실제로 그 초기에는 그게 많았거든요. 그랬어요? 그래서 휴대폰도 아마 디지털 포렌식을 좀 해주는 게 좋겠고요. 경찰이 하나 더 할 일이 있어요. 드론으로 추정되는 불법 동영상물이 경찰에서 이제 추려가지고 네. 이들하고 관계도 따져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앞서 우리 백성문 변호사님도 그 말씀해 주셨지만요. 예전에는 고층에 사신 분들은 야 여기는 아무도 누가 뭐 창가를 볼 이유가 없잖아 하고 자유롭게 생활하셨을 거예요. 근데 요즘은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기술의 역습이에요. 드론을 띄워서 고층 빌딩에 사생활을 엿볼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요. 이 몰카범은 현장에서 잡기라도 하지 만약 저 드론이 최단비 변호사님 떨어지지 않았더라면 그렇죠. 저 사람들 지금 이 순간에도 또 다른 곳에서 범죄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 휴대폰을 이용을 해서 불법 촬영하는 사람들은 휴대폰과 함께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법 촬영을 현장에서 잡을 수가 있는데 드론은 아까도 보면 건너편 다른 곳에서 드론을 조종하고 있었다고 하니까 드론을 조종하는 사람은 드론과 함께 못 잡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거기에다가 지금 저 드론을 이용한 촬영이 더욱더 일반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게 내가 가장 편안하게 있는 내 집, 내 공간 안에서도 이제는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에 대한 이 불안감이 더욱 커지는 것이고요. 네. 그럼 결국은 이제 일부 시민들 같은 경우는 내가 내 집에 있는데도 이러한 드론에 대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커튼을 치는 수밖에 없느냐. 왜 피해자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느냐. 이러한 하소연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네요. 지금 저희가 영상을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여드리는 게 뭐냐면 영화. 이 좀비 관련 국내 영화 살아있다의 장면인데요. 서로 맞은편 동에 살아있는 생존자 이 두 주인공이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 쪽에 드론을 띄웁니다. 그런데 그 전에 어떻게 하냐? 이 여자 주인공이 살고 있는 동에 과연 좀비가 몇 층에 있는지를 저 드론을 띄워서 먼저 살펴봅니다. 그 장면이 보세요. 나옵니다. 드론을 보내죠. 남자가 먼저 반대편도 드론을 보냅니다. 그래서 과연 드론이 저 여자 주인공 살고 있는 층 기준으로 어디 몇 층까지 보세요. 지금 조정하면 쭉 올라가죠. 저렇게 몇 층마다 좀비가 있는지 없는지를 볼 수 있었던 장면이에요. 이걸 이 범죄, 이 사건에 적용해보면 저 드론을요. 컴컴한 심야 새벽 시간에 고층 창문이 열려있는 집에 띄워서 들여다본다는 거 아닙니까? 김복준 의원님.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아마 영화에서도 나온 걸 보니까 저 드론에 장착돼 있는 게 휴대폰입니다. 네. 대체로 저 휴대폰으로 초창기에는 그 드론에 부착을 해가지고 했는데 최근에 와서는 제가 뭐 오기 전에 좀 물어보니까 그래요. 아주 고성능 촬영기를 설치해가지고 저런 짓을 한다고 하니까요. 네. 경계를 상당히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쩌다가 진짜 우리가 이런 지경이 됐습니까? 내가 내 집에서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있지도 못하는 세상이 됐습니까? 일단은요. 고층에 사시더라도 일단은 조금은 창문도 커튼으로 가리고 답답하셔도요. 일단 그런 개인적으로 조심하는 노력도 조금은 병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진짜 분통 터지고 진짜 안타까운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어제부터 국정감사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 진짜 이 업무 보고라는 게 있잖아요. 국정감사 하다 보면. 그런데 의원들 앞에서 고개 숙인 사람이 있습니다. 백성문 변호사님. 지난주에 한 남편분 때문에 엄청나게 곤혹을 치렀던 장관이 있었죠. 바로 강경화 외교부 장관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인 이일병 교수가 이
그냥 지금 외교부에서 지금 특별 여행, 해외여행 금지까지 자제령까지 내린 상황에서 그 수장의 남편이 다른 이유도 아니고 요트를 사러 간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국민들의 비난을 받았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통위 국감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업무 보고 전에 먼저 강경화 장관이 이제 고개를 숙여서 이 남편의 행동, 코로나19로 해외여행이 자제된 상황에서 남편이 해외 출국한 건 경위를 떠나서 정말 송구스럽다. 많은 의원의 질의와 질타에 성실하고 성의 있게 답변하겠다라는 것으로 사실 정식 업무 보고 전에 먼저 고개를 숙였던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고개 숙여 사과를 했는데 그 국정감사장에 있는 좌중은 폭소가 터졌답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요?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 코로나19로 인해 해외여행 등 외부 활동을 자제하시는 가운데 제 남편의 해외로 출국한 것에 대해서 경위를 떠나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관님께서는 배우자분이 해외 출국 여행이 오래전에 계획됐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상황이 이러니까 자제해달라고 만류를 했어야 되지 않나요? 만류를 했는데 실패한 건가요? 예, 제가 개인사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좀 뭐합니다만 제가 말린다고 말려질 사람이 아니고요. 참 씁쓸합니다. 좌중에서는 웃음이 터졌지만요. 최진범 교수님, 한마디로 이거잖아요. 우리 남편 나도 못 말려요. 그렇죠. 그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아마 그 이 전 교수란 이분이 뭐 아내의 요구나 아니면 만류에도 불구하고 아마 강행을 해서 떠난 걸로 보여지는데 이게 이제 문제는 뭐냐면 나이가 어리다면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나이가 많은 사람을 또 어떻게 하겠어요. 부인이 뭐 아무리 말려도 말을 안 들으면 또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이게 지금. 그래서 아마 강경화 장관 입장에서 상당히 곤혹스러운 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기에 아까 답변하는 내용이나 그 의원들의 질의하면서도 의원들도 함께 웃으면서 나중에는 의원도 그런 얘기도 했어요. 뭐 일부 의원들 같은 경우는 뭐 이해가 간다는 식의 얘기까지 하셨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하는 행동을 아내가 좀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절대로 그걸 안 따라주면 그 방법이 없잖아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그런 것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게 강경화 장관의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이정 교수라는 분이 갖고 있는 좋게 표현하면 자유로운 영혼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 국민들이 볼 때 상식적으로 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사회 지도층 인사가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스스로가 반성 많이 하셔야 된다고 저는 봐요. 네. 강경화 장관은 제가 볼 때 저 말을 뉘앙스를 들어보면 만류를 했던 것 같고 여러 번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그 말을 거의 무시하고 이제 본인의 행동을 하신 건데 네. 저는 이제 그런 부분이 이 남편이라는 분이 갖고 있는 생각이 정말 우리 사회가 방역 때문에 고민하고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다 참고 있는 부분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영역이어서 네. 좀 안타깝고 네. 답답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제 강경화 장관의 모습이요. 야당 의원들이 보기에도 안쓰러웠던 걸까요? 이례적으로 두둔하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배우자께도 굉장히 참 다분히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시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사실 솔직히 장관님을 이 문제 갖고 그렇게 추궁하고 코너로 몰고 싶지가 않습니다. 장관님에 대해서 오히려 측은지심도 제가 들기도 했는데 그러나 결과적으로 국민들을 실망시킨 일이 돼버렸기 때문에 장관 입장에서는 몸을 낮추는 게 당연하다. 또 그렇게 하셨고요. 그런데 실망 정도가 아니라 국민적 공분이 컸던 사안이었습니다. 최단비 변호사님. 네, 그러니까 어제 정진석 의원도 지적을 했듯이 결과적으로는 국민이 실망을 했다. 근데 왜 이제 국민적인 공분이 더 크냐 하면 추석이면 정말 민족의 대명절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은 추석에 고향도 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고향을 다녀와서 지금 감염이 확산된 사례들도 속속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업무상의 여행도 아니고 요트를 사러 가는 것에 대해서 국민적인 공분이 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어제 이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강경화 장관에게 사의를 표명한 적이 있느냐라는 질문도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강경화 장관이 내 신상의 문제이고 결정은 인명권자에게서 답하지 못하겠다 이러한 답변도 나왔는데요. 글쎄요, 정진석 의원은 네. 몸을 낮추는 것이 당연하고 그렇게 하셨다라고 이제 두두는 하셨지만 과연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몸을 낮춘 것에 대해서 많이 마음이 풀어지셨을지는 또 별개의 그러니까요.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게 여야 의원들이 그냥 국정감사장에서 허허 웃고 말 사안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김복준 의원님. 예, 저도 저걸 보면서요. 네.
저는 최진봉 교수님하고 저 의견이 좀 같습니다. 저분이 뭐 이 장관의 어떤 남편 이거를 떠나서요. 네. 저분은 그래도 우리 사회에서 리더층에 속하는 지식인층에 속하는 네. 교수잖아요. 네. 그런 분이 앞장서서 저런 행각을 벌였다는 거는 그 부분이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고요. 네. 결과적으로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구급 말단 공무원부터 모든 공무원들 이 내조자, 네. 아내라든지 남편이라는 사람들 전부 다 자신의 남편의 공직 어떤 그 수준, 그 윤리에 맞아요. 어느 정도 어긋나지 않도록 다 노력하고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더 특히나 장관 정도 되시는 분의 어떤 그 남편 되는 배우자라는 분이 더더군다나 교수라는 분이 저런 일이 있구나니까 국민들이 실망하는 거는 사실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상당히 좀 자제해야 될 것 같고 어찌됐건 제가 볼 때는 강 장관께서는 본인이 앞장서서 해외 나가지 말라고 얘기했던 거에 대해서 네. 굉장히 이 불편한 어떤 그 느낌은 뭐 지울 수 없겠죠. 뭐 1억 몇 천만 원짜리 요트를 사러 갔고 또 실제 목표대로 구매를 했다는 보도까지 나왔어요. 어떻게 뭐 폼나게 시운전은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일병 전 교수님. 그런데 코로나19가요 지금 심각합니다. 왜냐면요 이번 추석 때 사실은 이 대면 가족분들을 만나러 간 분들을 대놓고 비난할 수는 없어요. 만나러 가실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전라북도 정읍에서 이제 한 마을에서 통째로 이 격리가 됐잖아요. 이 가족 간의 집단 감염이 있어서. 그런데 지금 총 12명 정읍발 이 감염자가 12명까지 늘었다는 점은 저희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가운데는요, 좀 안타까운 사연도 있었습니다. 김복준 의원님. 예, 그 집에는 4남매가 있는데요. 네. 유치원생, 초등학생 4남매예요. 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지난 4월 달에 마스크 구매가 어려운 동네 어르신들을 위해서 거기가 아마 정우면인가 봐요. 정읍 양지마을인데 정우면인 것 같습니다. 네. 그 정우면 사무소를 찾아가 가지고 마스크 500장을 내밀었어요. 어린아이들이. 세상에 어린아이들이. 아이고. 그래서 이거 뭐지 했는데 이게 뭐 어디서 나온 거냐면요. 애들이 용돈 아껴가지고 저금통에 넣었던 거를 세상에. 깨가지고 쨍그랑 한 푼 대략 다 모았다는 얘기잖아요. 그걸 아이고. 모아서 동네 어르신들 쓰시라고 네. 마스크를 사서 기부를 했었어요. 아이고. 그런데 그 아이들이 지금 그 확진 판정을 받은 상태에 있으니까 네. 좀 가슴이 아프고요. 어찌됐건 또 그래도 또 씩씩한 것 같습니다. 이 아버지께서도 이래요. 네. 방역 활동하는 그 인근의 공무원들한테 그런 얘기예요. 아유 세심하게 신경 써줘서 감사하다. 아이고. 항상 조심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행정에 어려움 끼쳐서 미안하다. 네. 이런 그 소시민들을 보면서 방역 대책을 안 지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러니까요. 자, 정말 안타깝잖아. 이렇게 착한 행동까지 했던 아이들 4남매가 이렇게 확진됐어요. 그런데 보세요. 한 푼, 2푼, 순간적으로 과자 사 먹고 싶기도 했고 아이스크림 사 먹고 싶은 유혹도 뿌리쳤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모았던 걸로 마스크도 기부했던 아이들 혹시 지금 건강 상태는 괜찮을지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사무소 우체국 소방서 이런 기관 단체에 전달해주라고 해가지고 애들 용돈 저금통 털어가지고 그때 500장인가 가져왔었어요. 아기들이 4명이 다 확진자여가지고 지금 병원에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아주 건강하게 잘 있다고 하네요. 엄마 아빠도 착하고 제일 젊어요. 그 마을에서 제일 젊고 마을에 그런 일들 다 맡아서 하시고 그런 분들이라서 좀 안타깝기는 해요. 딸만 지금 음성으로 나와가지고 혼자 지금 자가격리 중이거든요. 또 다 병원에 계시고 미안하다 하고 또 세심하게 또 불러줘서 감사하다고 맨날 문자 오고 그래요.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준다고 해도 자기는 괜찮으니까 자기만 더 못한 사람들 주라고 하고 그러세요. 정읍의 이 마을의 집단 감염 사례는 지금 감염 경로를 방역 당국도 아직은 캐내지 못했어요. 그야말로 오리무중 상태인데 그런데 그에 반해서 이 집단 감염 상황은 백성문 변호사님 어떻게 봐야 될지 궁금합니다. 조금 또 씁쓸한 사안이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원래 우리가 추석 당일, 추석 연휴 기간 중에
되도록이면 가족들 모이지 말고 뭐 벌초나 성묘도 웬만하면 안 다녀오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이제 대전에 거주하는 일가족 8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어쩌다 확진 판정을 받게 됐냐면 경북 예천에 이제 선산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참배를 하고 이제 그 추석 당일입니다. 1일이니까. 그리고 벌초를 하고 함께 식사를 하고 돌아왔는데 그 같이 갔던 이제 할아버지라고 했는데 70대 남성이 고구마 수확을 갖다가 확진자와 접촉해서 이분이 이제 확진 판정을 받게 됐는데 문제는 그곳에서 벌초하고 마스크 벗고 같이 식사를 했었던 배우자, 딸의 사위, 10대 손주 포함해서 7명이 전부, 이 본인 포함하면 8명이죠. 전부 다 이제 확진 판정을 받은 건데요. 이제 지난 4일에 기침과 근육통 등 이제 증상이 발현해서 지난 6일에 확진 판정을 받았고 가족 전원이 확진 판정을 받은 좀 씁쓸하면서 정말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네. 근데 사실 이 부분은 사실 딱히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무슨 서울에 거주하는 분이 대전 내려갔다가 확진됐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원래 대전에 거주하시던 분이 확진자와 접촉 후에 이 가족들과 식사하다가 지금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참 뭐라고 그냥 무조건 이분들을 뭔가 이 코로나 관련해서 비난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코로나 이 추석을 앞두고 한때 이런 현수막이 걸리기도 했었어요. 뭐냐면 이 서울에 있는 자녀분들이 아이고 그래도 이번 추석 때 미리 내려가서 우리 조상님들 이 묘소에 벌초를 해야 되잖아. 이제 그런 생각하신 분들을 위해서 보세요. 얘들아 이번 벌초는 아버지가 한다. 너희는 오지 말고 편히 쉬어라. 근데 보세요. 이번 사례 진짜 아버지가 하셨어요. 벌초는. 그런데 세상에 그 아버지께서 이제 확진자와 접촉한 후에 가족들하고 식사를 하다 보니까 이 집단 감염 사례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최단비 변호사님, 진짜 이 부분 너무 안타깝습니다, 진짜. 네,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뭐 벌초를 조금 자제해달라, 추석에 이동을 자제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걸리면 그 걸린 확진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까지 너무 위험성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걸 여실히 보여주네요, 진짜. 그렇죠. 왜냐하면 이 가족 같은 경우에도 가족 8명이 확진이 되긴 했지만 사위는 이제 50대인데 이 사위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손자, 손녀는 중학생, 초등학생입니다. 아이고. 이 사위가 지난 5일에 자신이 근무하는 영구동 연구원에 이제 들른 사실이 있어요. 그래서 연구동 자체를 폐쇄를 하고요. 여기 같이 근무하는 직원이 450명입니다. 아이고. 이 450명이 지금 재택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위 하나에 450명이 재택근무를 하게 된 것이고 아하. 이 손자, 손녀 중에서 이 손녀가 중학생인데 이 중학생 손녀도 지난 5일에 등교를 했던 것으로 알려진 거예요. 아이고. 등교를 하니까 이 학교에 있는 학생과 선생님들 36명이 지금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한 명이 아, 나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접촉자만 지금 300명이 생기는 아이고. 것이니까 그래서 우려가 되는 상황이고 더욱더 조심하자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대전에 이게 이 집단 감염이 확산될까 봐 대전 지역은 지금 바짝 긴장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방금 이제 사임 변호사가 설명해 주셨지만 이거 인근에 있던 모든 사람들 예컨대 지금 이 70대 할아버지 가족들이 모두 다 지금 감염이 되다 보니까 이분들이 접촉했던 분들을 또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전체적으로 한 300명 정도가 지금 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어요. 문제는 만약에 300명 중에 일부가 또 만약에 확진이 되면 그분과 접촉했던 분을 또 찾아가야 돼요. 이른바 N차 감염까지 번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럴 지금. 수 있죠, 충분히. 아하. 그래서 대전에서는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8명, 일가족 확진이 8명이지만 네. 이분들과 접촉했던 300명의 진단이 확진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결정돼서 나올 때까지는 긴장을 멈출 수 없다. 만약에 또 다른 사람이 감염이 됐다면 그 사람이 또 다녔던 곳들을 더 봐야 돼요. 지금 현재 보면 어린이집, 영어 공부방,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이런 곳이 다 지금 연관된 곳이잖아요. 여기에서 근무했던 분들과 만약 접촉해서 확진이 되면 또 이분들이 또 다른 사람 만난 분들과 또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사례에서 보듯이요. 코로나19는 우리의 방심을 먹고 자란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정말 순간의 방심이 이런 또 결과를 낳았습니다. 정말 더 확산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자, 분위기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석 때 대한민국을 온통 신드롬에 빠뜨린 그 사나이, 그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백성문 변호사님. 15년 만에 우리나라를 한번 들었다 놨죠. 아하. 예, 나훈아 씨, 뭐
나이가 무색할 정도의 엄청난 가창력과 무대 매너를 보여주고 또 여러 가지 말 때문에 정치 평론하시는 분들까지 힘들게 만들었던 네, 우리 나훈아 씨가 네. 이제 이렇게 추석에 엄청난 공연을 했으니까 이후에 뭐 하지? 궁금하잖아요. 그랬죠. 결론이 뭘까요? 모릅니다. 왜요? 지금 그 콘서트 할 당시에는 거의 계속 연락을 하면서 완벽하게 서로 피드백 주고받으면서 공연을 딱 했는데 끝나고 홀연히 사라지셨답니다. 어떤 연락도 받지 않고 어떤 피드백도 없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제작진이 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지난 봄에 코로나로 힘든 국민들을 위해 뭔가를 해야겠다라면서 홀연히 나타났다가 네. 이번에는 느닷없이 사라진 느낌이다. 야. 정말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은 그런 또 좀 약간 기인의 모습도 보여주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아니 근데 사실 지금 나훈아 씨가 15년 만에 그것도 TV 브라운관에서 볼 수 있다는 것에도 우리가 깜놀하고 너무 반가워했는데 지금 호련히 자취를 감췄어요. 연락도 안 된대요. 그런데 이걸 기획했던 그 분과 콘서트 제작진을 세상에 이런 우연의 일치가요. 이 자리에 계신 안진용 기자님이 그분을 취재를 하고 오셨다는데 따끈따끈한 소식 좀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니 왜냐면은요 여러 논란이 나왔는데 궁금한 거는 나훈아 씨의 입장이잖아요. 네. 이걸 제일 잘할 수 있는 분이 지난 2월부터 8개월간 밀착 마크를 했던 그 기획자분이시거든요. 아하, 네. 그분 역시 연락을 했는데 정말 전화를 안 받는답니다. 어허. 그리고 이런 반응에 대해서도 본인이 어떤 입장을 내지 않는데 왜 그럴까가 궁금한데 결국 무대 위에서 본인은 보여줄 걸 다 보여줬다는 거예요. 게다가 그 공연을 먼저 한 다음에 공연 실황을 보여준 거잖아요. 편집 과정에 나훈아 씨가 다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래요? 결국 뭐냐면은 그 들어간 멘트 하나가 나훈아 씨가 전부 다 검수를 거쳐서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를 다 내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얘기만 듣고 그대로만 판단해 달라고 얘기를 했다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 재밌는 얘기는 어떤 거였냐면요. 네. 이런 어마어마한 공연을 하면서 나훈아 씨가 개런티를 받지 않았거든요. 네. 개런티를 얘기를 했을 때 나훈아 씨가 어떤 답변을 내놨냐면은 그 돈 받으면 너희들이 시키는 대로 내가 해야 되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셨대요. 결국은 뭐냐면 이 공연의 시작부터 끝까지를 직접 다 주관을 했고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여기 다 담았다는 거죠. 그러니 나는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다. 이게 나훈아 씨의 답이라는 겁니다. 야, 이 얘기를 듣고 보니까 더더욱 또 들었다 놨다 신드롬일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런데 나훈아 씨는 15년 만에 그 추석 무대 특집 공연, 특별 공연을 한 뒤 호련히 자취를 감췄지만요. 나훈아 씨가 남긴 그 형이 있습니다. 최단비 변호사님. 네, 테스 형. 네. 테스 형은 우리 주변에 네.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이 테스 형이 나훈아 씨의 신곡인데 정말 엄청나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어요. 지금 네. 스트리밍만 해도요. 지지난주, 그러니까 지난주에 콘서트를 했고 그 전주보다도 지금 스트리밍이 3,700%가 폭증을 했대요. 제가 오늘 저 신문 기사를 보면서 내가 숫자를 잘못 봤나 했어요. 3,700%가 폭증을 했고 음원 사이트 순위에 100위권을 진입했는데 저게 왜 놀라우냐면 저 음원 사이트 순위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아이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100위권에 진입을 세상에. 했고요. 온라인에서 테스 형의 커버송 따라 부르기 열풍이 지금 일어나고 있대요. 따라 부르기뿐만 아니라 뭐 우쿨렐레, 하모니카 이렇게 악기를 이용해서 따라 부르는 야. 것도 많은데 지금 테스 형이요. 인터넷상으로는 이제 비는 가라. 네. 새로운 밈은 테스 형이다. 그래서 테스 형의 새로운 밈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야, 진짜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방방곡곡에서 울려 퍼지고 있을 그 노래 테스 형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테스형 소크라 테스형 사랑은 또 왜 이래 너 자신을 알라면 좀 내뱉고 간 말을 내가 어찌 알겠소 모르겠소 테스형 대체 이 노래의 어떤 점이 이렇게 수많은 사람을 휘어잡을 수 있을까요? 안진용 기자님.
이 코로나19 시대에 사람들이 다 힘들잖아요. 세상이 왜 이래, 세월은 또 이래, 사랑은 또 왜 저래라고서는 외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소크라테스의 명언을 가사로 썼죠. 너 자신 알라고 했으니까는 근데 아무리 봐도 난 모르겠다. 그러니 도대체 답을 달라고 물어봤는데 소크라테스 형조차 모른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연 중에 이 나훈아 씨가 답을 했는데 뭐냐면은 이렇게 세월에 이끌려가면 답이 없다. 이제부터 나는 세월의 멱살을 잡고 끌고 가겠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결국은 지금 이런 코로나 국면에서 모두가 이 상황 속에 이끌려만 갈 뿐 주체적이지 못하다는 얘기인데 하지만 분명히 나훈아 씨는 얘기했습니다. 우리 국민이 1등 국민이고 누구보다 잘 이겨내고 있다고요. 그러니 이끌리지 말고 너희가 직접 개척해 나가라는 얘기를 이 테스 형을 통해서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야, 또 그렇게 깊은 뜻이 또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테스형 열풍, 진짜 이 테스형으로 인한 나훈아 신드롬이 다시 일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여기에 슬쩍이라고 표현할까요? 동참한 이게 사람도 아니고 뭐라고 표현할까요? 최진봉 교수님. 팽수입니다. 팽수. 네. 인기 끌었던 팽수인데 팽수가 팽훈아로 변신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그 테스 형을 불렀던 나훈아 씨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을 했는데 네. 물론 이제 뭐 팽수의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머리 헤어스타일, 눈썹 이런 부분도 수염까지 거의 뭐 비슷하게 옷도 한복을 입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테스 형의 라이브 무대를 완벽하게 소화해서 어린이들의 박수를 크게 받았는데 기본적으로 저기서 이제 화면을 나중에 우리가 볼 텐데 화면 내용 보면 또 무슨 내용까지 있냐면 그 나훈아 씨가 공연하면서 보여주는 인기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옷 갈아입는 부분이에요. 의상 체인지하는 부분. 이 부분도 완벽하게 소화를 했습니다. 지금 나오는 것처럼. 저런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어린이들 입장에서 엄청나게 좋아했고 테스 형을 정말 잘 불렀어요. 그래서 그대로 나훈아 씨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면서 네. 어린이들한테 큰 호응을 얻었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만 재밌는 게요. 네네. 원래 우리 이제 그 대중 가수들이 연말에 디너쇼 많이 하죠. 그렇죠, 지금 네. 무슨 쇼인지 아세요? 런치쇼. 런치쇼입니다. 저도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은요. 네. 도대체 무대 위에서 왜 옷을 갈아입었냐 많이들 궁금해하시잖아요. 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무대와 무대가 끝나고 그 막간이라고 그러죠. 네. 이때 요즘 사람들은요 지루함을 못 견뎌서 바로 리모컨을 돌려버립니다. 야. 근데 보세요. 절대 아무도 돌리지 않았어요. 나훈아 씨가 뭘 하는지 끝까지 지켜봤거든요. 결국은 관객들을 끝까지 붙들어 놓기 위한 아주 고도의 퍼포먼스였던 겁니다. 야, 그러네. 그렇게 기쁜 듯이 오늘 취재 진짜 빵빵히 너무 잘해오셨어요. 그런데 진짜 팽수도요. 이게 팽훈아로 지금 활동하는데 나훈아 씨만큼이나 이 신비주의 전혀 이 절대로 이 얼굴을 안 보여주고 있어요. 팽수 저 얼굴. 그런데 과연 나훈아 씨만큼이나 끼가 있을까요? 자, 팽훈아의 실력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저 와준 오늘이 고맙기는 하여도 추워도 오고마는 또 내일이 두렵다. 아, 테스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아, 테스형! 소크라테스 형, 사랑은 또 왜 이래. 네, 꺾기 실력도 팽훈아 만만치 않다. 그리고 아이팬들까지 또 이렇게 같이 하니까 더 멋져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팽수를 포함해 대한민국에 지금 온통 이 나훈아 신드롬에 동참하고 있는데 나훈아 씨가요 정계에서 러브콜을 받았다는 얘기는 이거 또 어떤 얘기입니까? 안진영 기자님? 이게 본인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네. 정치적인 메시지로 풀이되면서요. 그야말로 나훈아를 국회로라는 이런 외침이 나오고 있는데 어허. 실제로 지난 2002년에 한 월간지와에 나눈 인터뷰를 보면은요. 네. 이 정치의 뜻이 있냐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네. 이거에 대해서 본인은 단호하게 아니라고 답을 했었고요. 그 전에도 한때 보시면 이제 이주일 씨를 비롯해서 유명 연예인들이 정치권에 적극적으로 진출할 때가 있었거든요. 네. 그때 나훈아 씨 소속사를 통해서도 똑같이 제안이 왔었다는 거죠. 그때 나훈아 씨의 답은요. 그런 높은 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끊어라고 이런 지하에
거절을 했다고 해요. 이야. 그러면서 나훈아 씨가 오히려 되물었습니다. 네. 이 울긴 왜 울어라는 히트송 아시죠? 맞아요. 이 노래를 이 세상에 나보다 잘 부르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마이클 잭슨이 저보다도 울긴 왜 울어를 못 부를 겁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요. 내가 정말로 국가와 민족을 위한다면은요. 노래를 부르는 게 맞다는 야. 겁니다. 사실 이 노래를 다른 사람이 부르는 게 아니라 나훈아 씨를 불렀을 때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거든요. 그래요, 맞아요. 괜히 다른 위치 기웃거리지 말고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역할을 가장 잘하는 것이 이 나라를 위하는 것이고 애국하는 얘기라고 나훈아 씨가 얘기를 한 거죠. 네. 나훈아 신드롬 일다 보니까 무려 18년 전에 있었던 그런 비화까지 이제 소개가 되는 거에 정계 입문할 뻔했지만 단호히 그 제안을 거절했던 나훈아 씨 모습입니다. 그런데 나훈아 씨가 말했었죠. 마이클 잭슨이 이 노래 잘 부를까요, 나보다? 바로 그 노래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울지마 울긴 왜 울어 꽃같이 사랑 때문에 어차피 인생이란 이별이 아니더라 울지마 울긴 왜 울어 바보처럼 울긴 왜 울어 나훈아 씨가 어떤 가수냐라고 누가 묻는다면 이거 어떻게 정의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목준 의원님. 그렇지 않아도 아마 그 추석 콘서트에서 어떤 가수로 남고 싶은지 아마 질문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근데 나훈아 씨가 이런 얘기했어요. 우리는 유행가 가수다. 남는 게 남는다는 것 자체가 웃기는 거다. 그건 아하. 그냥 잡초를 잘 부른 가수, 사랑은 눈물의 씨앗을 잘 부른 그 가수. 흘러가는 노래를 부른 가수다. 뭘로 남는다는 것 자체가 웃기는 얘기다. 왜 그러냐면 그 유행가거든요. 유행가를 제가 그 사전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특정한 행동 양식이나 사상 따위가 일시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추종을 받아서 널리 퍼지는 그런 그 어떤 사회적 동조 현상 이런 게 유행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기는 그런 현상에 그냥 부응하는 하나의 가수고 사라지는 걸로 그냥 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분이 유행가라는 진짜 우리 가요를 부르면서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철학이 그러네요. 상당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캐스 형을 그냥 부른 게 아닌 것 같아요. 진짜 그만큼 뭔가 자기 노래와 인생에 대한 철학이 있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런데 이렇게 또 겸손한 표현도 썼어요. 하지만 팬들의 마음은 최재범 교수님 그게 아닌 것 같아요. 평생 훈아 오빠 우리 곁에 있어줘요 이럴 것 같습니다. 그럼요. 지금 뭐 제가 볼 때는 뭐 연세 많으신 분만 아니라 젊은 세대들도 나훈아 씨의 이 노래 이번에 공연에 대해서 엄청난 인기를 같이 표현했던 걸 보면 나훈아 씨가 계속 우리 곁에 남아서 이런 노래 좋은 노래를 들려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을 텐데 은퇴에 대해서도 본인이 약간의 소회를 밝힌 적이 그래요? 있습니다. 이번에 인터뷰를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내려올 자리나 시간을 찾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이제 내려와야 될 시간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언제 마이크를 놓아야 할지 시간을 찾고 있다. 길지는 못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네. 이 말을 듣고 이제 진행하시는 김동건 아나운서가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노래를 100살까지는 해야 되겠는데요? 라고 말을 했는데 거기에도 나훈아 씨가 뭐라고 답변했냐면 열심히 노력하겠다. 잘하겠다고 얘기했어요. 네. 그래서 저는 희망을 봅니다. 제가 말하는 희망이란 말은 정말 목소리가 안 나오실 때까지 그러네요. 노래를 하실 거라고 저는 봐요. 정말 본인은 평생 유행가 가수라고 본인이 얘기했던 것처럼 생명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마이크 붙잡고 사람들 앞에서 즐거움을 주기 위한 노래를 부르는 일은 멈추지 않으실 거다.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러기 위해서는 건강을 잘 지키셔야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게 팬들에 대한 보답, 답례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정말 즐거움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보이스트롯은 끝났습니다만 그 감동은 여전합니다. 그 새로운 스타들이 보이스트롯이 낳은 새 스타들이요. 계속해서 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먼저 만나보실 분은요. 앞서 김다현 양도 그런 축에 속하죠. 그런데 지금 만나보실 분들도 그렇습니다. 먼저 영상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따사로운 인간적인 여자 커피 한 잔에 여유를 아는 품격 있는 여자 밤이 오면 심장이 뜨거워지는 여자 그런 반전 있는 여자
아름다워 사랑스러워 그래 너 그래 바로 너 아름다워 사랑스러워 그래 너 그래 바로 너 지금부터 갈 때까지 가볼까 민우스타일 가자 진짜 수찬 스타일 수찬 스타일 섹시 레이디 오빠 강남 스타일 이렇게 호흡을 맞춰보니까 어때요? 잘 맞아요? 어때요? 솔직히 걱정했던 부분은 그런 부분이에요. 약간 흥이 너무 과해서 과유불급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걱정을 좀 했어요. 근데 오늘 무대는 그냥 감히 또 다다익선의 무대가 아니었나라고 감히 생각을 합니다. 네. 김수찬 씨가 사자성어로 이 모든 걸 한꺼번에 정리했습니다. 과유불급 걱정했는데 다다익선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안지준 기자님, 두 사람의 무대 정말 흥과 끼가 넘쳐납니다. 그야말로 끼쟁이와 끼쟁이가 만났다고 네. 볼 수 있는데요. 이 결선 무대에서 리틀사이 황민우 군이 트로트 프린스라 불리는 김수찬 군과 함께 듀엣 무대로 했는데 하필 또 그 노래가 흥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싸이의 강남스타일이었죠. 그러네요. 이 김수찬 씨는요. 흔쾌히 하겠다고는 했는데 본인도 경연을 끝난 직후였기 때문에 더 부담을 느꼈는데 부담을 느끼는 만큼 더욱더 열심히 준비했다고 하고요. 네. 두 사람의 모습은 마치 경연이 아니라 축제를 보는 듯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청중미 출연자뿐만 아니라 가장 객관적이어야 될 이 심사위원들까지 들썩거리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저 선곡은 참 절묘했다는 생각도 들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황민우 군이 최단비 변호사님 그 유명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싸이의 강남스타일 뮤직비디오 주인공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뮤직비디오에 나와서 지금 리틀 싸이라는 별명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리틀 싸이로 불리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에 싸이 씨가 굉장히 잘해주고 선글라스도 3개나 줘서 너무 좋았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리틀 싸이니까 우리는 이제 황민우 군이 강남스타일을 굉장히 많이 불러봤을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반전이 있는 게 뭘까요? 이게 처음 부른 거라는 거예요. 처음 불렀다고요? 한 번도 안 불러보고 이게 처음 부른 거래요. 레알? 네, 그래서 자신이 처음 부르는 거니까 2020년 스타일로 강남 스타일을 불러보고 싶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새롭게 선보인 무대였습니다. 네. 사실 황민우 군은 아주 오래전부터 이 싸이의 강남 스타일 이 뮤직비디오부터 쫙 봐와서 그런지 낯이 있기도 하지만 또 되게 성숙해 보인다 하는데 나이로 치면 백성민 변호사님 이제 중학생 나이 정도인가요? 그러니까요. 어허. 그게 더 무서운 거죠. 아하. 사실 지금 저 나이에 저 정도 완성도 있는 무대를 보여주고 저 엄청난 끼를 뿜어내는 거를 보면 앞으로 어느 정도까지 그러네요. 커나갈지 저도 좀 궁금한데 네. 지금 리틀 사이라 그러잖아요. 황민우 네. 씨를 황민우 군을 앞으로 한 10몇 년 정도가 지나면 또 어떤 어린이가 리틀 민우라고 해서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듭니다. 그러니까요. 바로 황민우 군이 이제는 자라서 백성문 변호사님 말씀처럼 누군가가 황민우 닮기를 하고 싶은 그런 더 후배들이 나타날 순간이 반드시 올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황민우 씨 앞서 황민우 씨보다 황민우 군이 나을 것 같아요. 황민우 군의 무대를 멋지게 뒷받침해준 김수찬 씨. 근데 왜 김수찬 씨가요? 앞서 우리 안지정 기자님도 설명하셨지만 왜 끼로 똘똘 뭉쳤는지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찬 씨가 사실은 또 그리고 모창 능력자예요. 그렇죠. 예. 오늘 또 세계적인 보이스로 또 함께 연자 씨, 은희 씨, 또 진성 아우하고 또 우리 현빈이까지 함께 그 시간 된. 여기 이 자리에 계시면 송대관 선생님, 태진아 선생님의 그 필 묘사를. 맞아. 유행가 노래 가사 오늘 하루 힘들어도 내일이 있으니 행복한. 태진아 선생님은 뭐 특별한 건 없고 눈 감고 고개만 까딱거리시면. 아 그래요? 동반자 부르실 때. 우리도 할 수 있어요? 당신은 나의 동반, 당신은 나의 동반, 영원한 나의 동반. 근데 최진봉 교수님, 저 끼가 있지만 저걸
저 대선배들이 직접 본 앞에서 한다는 게 보통 강심장 가지고는 못할 것 같아요. 못하죠. 그러니까 네. 그만큼 자신감이 있는 것이고 네. 또 선배들이 볼 때도 막내 동생처럼 취급하는 거예요. 귀엽게 한다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느껴지는 네. 건데 그리고 더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저렇게 혼자 저렇게 해서 찍어가지고요. 그 네. 선배들한테 보내기도 해요. 아, 그래요? 네, 문자로. 그러니까 이게 그냥 선배들 앞에서 하는 것뿐만 아니라 비슷하게 흉내를 낸 모습, 모창한 모습을 보내서 또 선배들하고 친분을 맺는다고 하는데 네. 그것 좀 김수찬 씨가 갖고 있는 특징이라는 생각이 들고 네. 이 지금까지 했던 분들이 태진아, 송대관, 주현미 씨, 노사연 씨까지도 한대요. 그래서 뭐 거의 대부분의 트롯 가수들을 흉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자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 못하는 게 있습니다. 누굴까요? 서른도 씨예요. 어? 서른도 씨 성대모사를 못한다고 본인이 직접 얘기를 해서 서른도 씨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른 선배들은 따라하면서 내 모창 못한다는 게 좀 서운하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서른도 네. 씨 것도 잘 좀 보시고 꼭 따라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야, 근데 안진용 기자님, 사실 가수가 다른 가수 성대모사하기가 개그맨들이 다른 개그맨 성대모사하는 것과 이 비슷한 크기의 어려움일까요? 이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렵죠. 네. 기본적으로 노래 잘하는 가수들, 유명한 가수들을 이렇게 모사를 하잖아요. 네. 본인도 노래를 잘해야 됩니다. 아하. 노래 못하는 사람이 노래 잘하는 맞아요. 흉내를 낼 수가 없어요. 그만큼 아하. 김수찬 군이 노래를 잘한다고 볼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사실 저게 TV에서 한번 보여주기 위해서요. 본인은 100번, 1000번 연습을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요. 나도 모르는 그런 모세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지금 김수찬 씨의 SNS에 이제 있는 사진들을 쭉 보여드렸습니다만, 백성문 변호사님, 사실은 이게 김수찬 씨가 트로트 부른다는 걸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외국인 분들한테나 만약에 저 사진을 보였다면, 이 사람 한국의 배우인가요? 라고 질문을 던질 수도 있는 그런 외모예요. 거의 아이돌 가수급이죠. 네. 그러니까 아이돌 가수급인데 이제 트로트를 한다는 것뿐이고요. 그래서 아까 트로트계 프린스라는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요? 사실 얼마 전에 이제 다른 방송에서 그 경연대회 나왔을 때도 굉장히 화제가 됐었는데 저도 다른 건 모르겠는데 노래도 진짜 잘하시고요. 네. 거기서도 딱 보는 순간 저기는 온통 끼돌이구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네. 전 사실 아까 최다민 변호사랑 저랑 성대모사하는 거 빵 터졌는데요. 근데 저게 정말 노력하지 않으면 나오지 않는다는 맞아요. 것도 또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개그맨 분들의 이 성대모사도요, 특징을 잡잖아요. 근데 앞서 김수찬 씨도 대선배님들의 그 노래하는 폼도 딱 특징을 아주 잘 잡았기 때문에 많은 공감과 폭소를 주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김수찬 씨는 이미 이제 성공의 반열에 올라섰던 사람인데 그에 반해서 황민우 군은 김복준 의원이 이제 막 트로트의 샛별로 시작을 알린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이번에 경연에서 최종 9위를 기록했죠. 네. 그런데 이제 계약을 했어요. 전속 계약을 했어요. 그 계약사가 어디냐면 네. 심사위원으로 활동했던 김연자 씨. 김연자 씨 소속사로 대박 사건. 지금 됐고요. 네. 그래서 아마 이제 본격적으로 아마 이 트로트 장르에 뛰어들 거라고 합니다. 네. 정말 황민우 군요. 많은 또 보이스트롯 무대를 통해서 인생사, 여러분 그런 생각하실 거예요. 중학생 나이인데 무슨 인생사냐. 그런데 정말로 눈물 없이는 듣지 못하는 인생사도 많이 들려주셔서. 근데 황민우 군이 효자예요. 효심이 너무 깊어요. 바로 그 효심이 정말로 보이스트롯에서도 좋은 결과를 낳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황민우 군과 한 세트로 다니는 황민호 동생도 활약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